제가 원내대표라면 더 걷을 거예요, 그냥. 아 뒤에 거도 뺐다. 그 조건도. 네, 어차피 정광훈 목사가 하는 정치적인 구호들, 그 구호들이 이제 야당과 그 정치적인 구호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다는 건 다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그 측면이 물론 표현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그다음 얘기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로 쭉쭉 넘어갑니다. 정광훈 목사 재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세부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법원의 집회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혹은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때 이제 8월 15일 날 소위 이제 우파 아스팔트 보수 여러 단체들이 한 10군데에서 집회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다 이제 금지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을 넣었는데 8개는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고 2개만 허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주도하는 4.15 부정선거 무슨 반대 국투본인가 그거랑 그다음에 일파만파라는 단체. 그래서 2군데 것만 이제 허용이 단 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판사가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의 이제 그 언론에 보던 결정 내용을 보면 일단 원천적으로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적정한 방역 수치를 지키고 숫자가 적으면 그 상황에서는 집회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거 볼 때 논리적으로는 이 판사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정무적으로 이거 100명만 오겠어? 라는 이제 생각을 못한 거냐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재판 판사는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좀 고민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쨌든 실책을 저같이 이제 좀 새님이면 그냥 결정을 안 합니다. 날짜를 그냥 지나가고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이거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파장이. 그래서 집회 자체가 코로나로 해서 다 금지되는 건 어쨌든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숫자나 규모에 대해서 이건 좀 충분히 많이 올 거다. 왜냐하면 그날 10군데나 왔을 거고 사실 비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곳에서 모일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또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어요. 이런 건 김태현 있어요. 변호사.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과 비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랑 네.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후자에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비난을 해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해가지고 몇 명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 전면 금지.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방침이 나왔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 집회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집회하지 마세요. 법원이 이거 집회해달라는 신청 기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사회적 거리도 한 건 아니잖아요. 좀 풀긴 풀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법원에서 어쨌든 저 헌법에 집회 자유가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를 믿었겠죠. 그 판사 어떻게 알겠어요. 판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건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을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법원과의 어떤 약속을 어긴 사람들을 비난해야지. 이거 결과적으로 판사한테 뭐라고 설득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을 변호사. 하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라는 거네요. 다른 단체들도 신고를 했거든요. 10개 이상의 단체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오고 싶어서 난리 난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2개를 딱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돼버리면 거기에 모일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 김준우 변호사 조금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을 판사님이 좀 간과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집회를 허락하면 사실은 지금 100명 방법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라고 하는데 다른 10가지 다른 단체에서 우우 모여가지고 나올 게 뻔한데 그 부분을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거를 어떻게 다 예상하냐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쉽다는 거죠. 결과론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도 지금 당혹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광화문 촛불 집회할 때도 다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다 평화 집회가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다치거나 충돌해서 있으면. 다치거나 이랬으면 야 법원 이거 봐.
이거 사람 많이 모여 이럴 줄 뻔히 하는데 왜 허가 내줘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판사를 맞아요. 비난하기에는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이 코로나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 감염의 그 확산이나 이런 게 너무나 이게- 세다면 근데 이게 공공복리하고 이제는 쉽지 기본권. 않겠네요. 네. 이제는 이제 안 이걸 한번 됩니다. 봤으니까 이제 안 이제는 됩니다. 시기가 진짜 네, 좀 이제 안 돼요.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게 보세요. 지금 뭐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14, 네. 15일부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막 나왔던 확진자들 막 그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랑은 관련이 없는 엄밀히 사람. 보면 왜냐면은 그렇죠.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는 광화문 사람은 광화문 집회겠지만 관련이겠죠. 주말에 있던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랑 무관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사랑조일교나 다른 교회나 뭐 다른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확진자 확 늘어난 게 만약에 하루 이틀 일찍 나왔으면 이 검사하기 뭐 전날이나 당일날에도 나왔으면 법원에서 이거 뭐야? 사랑조일교회바 감염자가 막 나오네. 위험하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니까 이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되겠네.라고 기각을 시킬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사랑조일 제가 말이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가 그 교회 신앙에 정광훈 목사 관련된 확진자들 막 나오는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집회를 하고 나서 하여튼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시기도 정말 우리 국민한테 안 좋게 애매하게 나온 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며칠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차라리.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이번에 그 연휴 기간에 광화문에서 했던 광복절 집회 외에 그 전에 애시당초에 그럼 왜 보석해줬냐? 이 처음에 보석해준 거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김준호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 뭐 아프다는 병보석이었거든요. 증거를 냈는데 그걸 뭐 안 해줄 그거는 없죠 실제로. 그리고 사실 그 법원 뭐 저희 변호사들보다 사실 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드세요. 곧다게 네, 무슨 그러니까 올곧다. 아, 올곧다. 우리는 뭐 야비합니까? 아니 좀 더 바르시고 저희는 좀 더 박지원 유연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직선 느낌은 아니에요. 좀 더 유연하고 둥글둥글한데 이미 행보가 직선은 아니었죠. 직선은 아니고 뭐가 좀 직선입니까? 이래 저렇게 갔다가 좌회전 우회전 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성대모사 한번 할까요? 아니 설마 이 병보석 해줬는데 주거 지역 이탈하고 아니면 집회 가면 당연히 다시 구속될 건데 설마 가겠냐라고 생각하고 조건을 다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사라면 보석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보석 조건을 어길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실제로 뭐 우리 다 변호사들 하니까 보석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이 봤죠. 간이 엄청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려면. 왜냐하면 구속돼 있다가 보석은 구속에 풀려난 거잖아요. 살 것 같은 거. 세상에 그곳하고 이곳은 너무 천지가 다른 차이 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조건을 그 멘탈 강하게 위반한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정광훈 이 사람은 뭐 간이 큰 건지 멘탈이 강한지 뭔지 몰라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보세요. 그런 부분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중광 목사. 그리고 어쨌든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성직자를 볼 땐 일반인들보다 더 도덕적인 기준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마련이거든요. 네, 당연히 네. 성직자는 그래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성직자고 얼굴이 알려지고 정치인적 성격도 있어요. 반정치인이죠 사실. 정치도 하잖아요. 정치인이죠. 네, 네. 뭐 지난 총선에 당 만든다고 말했으니까. 네, 네. 만들었나 실제로? 실제로 만들어서 나갔어요. 나갔죠. 출마됐어요. 득표도 했어요. 네, 성직자겸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이 보석 조건을 어길 거라고는 법원에서는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일단은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취소 사유예요,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아파가. 확진자기 때문에 이게 참 이거 끝나고 잡아넣어야지. 지금 잡아놓으면 저기 서울구치소 어떡하라고요? 격리 시킨 다음에 완치되면 뭐 그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대구 신천지 사태 때 그 굉장히 많은 그 슈퍼 확진자로 꼽혔던 그분 같은 경우 몇 달 동안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확진된 기사 보면서 와 정말 세상 전 제멋대로 목사가 산다라는. 보증금도 그 5천만 원 냈잖아요. 그 뭐, 보석할 때 조건으로 3천에 2천은 뭐 증권 끊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뭐 예. 날렸겠네요. 예. 그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근데 그러면. 5천만 원 무서워서라도 못 어겨요. 소소하다 우리 변호사님. 장그래기 때문에. 장그래기 때문에. 이번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보면서 네. 조금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들어봅시다. 무리한 얘기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니까. 저는 신정 정치가 이렇게 위험한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신정 정치.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있지 재정 않습니까? 분리. 정교 분리. 분리. 근데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면 얼마나 위험한 폭발력. 예를 들면 IS 테러할 때 보면 아이들이
이 자살폭탄 조끼 입고 네, 네, 막 순구한다 술탄다고. 가잖아요. 네. 그게 전형적으로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된 신정 정치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걸 종교적 신념이랑 결합시켜 버리니까 자기 길이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사랑제일교회 또 보면 딱 그 사태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한 교회라기보단 정광훈 목사의 그 정치적인 캐릭터가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포항에도 교회 많은데 뭐 왜 버스 사람 타고 이까지 올라오죠. 제일교회까지 오겠어요. 그 정광훈 목사 어떤 정치적인 거 그거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합되니까 이게 폭발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교회교회 일부 저 신도들이 뭐 보건 아까 저 정상훈 기자 리포트 할 때도 보면 막 보건소 직원을 갔는데 침 뱉고 침 뱉고 막 나 안 간다 그러고 그리고 한 뭐 우리 깨물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우리 지켜준다 그러고 뭐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하고 정치적인 신념의 결합이 돼서 이게 정교일치의 신정정치처럼 되다 보니 이게 폭발력이 커지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안 좋은 형태로 발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무적인 이야기를 세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질문만 던지고 광고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 쪽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죠. 이번 이 사태가 이렇게 번지니까 이제 불똥이 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 기억으로는 한 이틀 정도 고심을 하다가 입장을 냈던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덮어씌우기를 하느냐. 분명히 이 정광훈 목사는 잘못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선긋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선긋기 어떻게 왜? 저는 제가 원내대표라면 더 걷을 거예요, 그냥. 아 뒤에 거도 뺐다. 그 조건도. 네, 어차피 정광훈 목사가 뭐 하는 뭐 정치적인 구호들, 뭐 그 구호들이 이제 야당과 그 정치적인 구호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다는 건 다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그 측면이 물론 표현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래통합당하고 하고 저 정광훈 목사가 좀 비슷한 점이 비슷하고. 있는 것. 물론 뭐 구속, 탄핵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비슷한 거다 알고 원내대표라면 있으니까. 그냥 다 거버렸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처럼 선을 글 때를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여지를 알겠습니다. 남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두분 해석도 한번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죠. 잠시만요. 네, 앞서 세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1024님께서 이런 의견도 줬습니다. 이재 PD님, 정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 칭호하는 거 좀 불편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혀서 짜증날 정도입니다라고 하는데 정광훈 씨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강호이. 노노노노.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정강호이. 정광훈이 그거는 저 경상도 고향내려 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정강훈. 정광훈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정광훈 씨 정도까지는 국민적 분노를 감안할 때 뭐 저는 뭐 목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아까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를 덜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때 자 2명 주영 원내대표는 선을 그으면서도 그래도 그 메시지는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선 하나는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김종인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의견이 다르죠. 조금 다르죠. 더. 김종인 의원은 더 강하게 이제 선을 그고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꼬리를 붙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여당이 이제 이걸 통합당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정치 유치하게 하네. 그리고 특유의 그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영 원내대표가 좀 다른 건 있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뭐 비례를 오르게 했지만 이 수도권에서 있으면서 산전수전, 공준전, 우주전의 지하 전쟁까지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양쪽 지정을 오가면서 그런데 판을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정에도 있어봤고 진보 지정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주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사고 온화한 이미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구 지역에서 판사를 하다가 대구에서 사선을 한 중진입니다. 거기서 오는 약간의 한계는 보여요. 태생적 한계는 일종의. 네,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는 그래도 뭐 다른 TK 의원들이나 영남 의원들 보면 훨씬 낫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교해봤을 때 그런 류의 약간의 한계는 보인다. 저라면 만약에 수도권에서 한 4선 했던 원내대표라면 그래도 그 예를 들면 이 메시지는 기억해야 말에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주호영 어떻게 원내대표는 그쵸 합리적이고 센 말을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제약 같은 게 분명히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명한 불교 신자잖아요. 자기가 불교인데 또 기독교 집회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에 대해서 뭔가 비판했다고 하면 또 아하. 편향되게 보일까봐 종교적인. 그런 내부 검열도 있었을 거라고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은 그런 판은 아니었다. 양비론을 할 판이 아니라 선을 긋는 판이었어야 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올해도 쭉 집회가 있고 이날도 민주노총도 아마 작은 규모의 집회를 했을 거예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네. 근데 그런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집회를 굉장히 제한하고 적게 하거든요. 노동절 집회 했습니까? 그 기자회견 정도로 대충 가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 앞에 평가받고 국민들이랑 호흡해야 되는 어떤 운동 세력이나 정치권이면 적어도 국민 눈치를 봐가면서 싸운다고요. 근데 약간 조금 더 과잉 어떤 특정한 것에 몰입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옳다는 걸 좀 강변하다 보니까 좀 이런 난감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싶고 그래서 우파 보수 대표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이랑 확실히 좀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괜히 지금 지지율도 역전되던 판에 갑자기 오히려 뭐랄까 이른바 민주당에게 다시 야당복을 심어주는 그런 사태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복이 아니고 뭐 원래가 뿌리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왜 아니 그 저희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이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차명진, 김문수 둘 다 두 분 다 이제 참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미래통합당이거나 출신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를 받는데 이른바 좀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인데 그것을 무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한편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여당 예,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그 지난주 연휴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정치 뉴스에서 많이 봤던 댓글이 이제 판이 뒤집어졌다. 민주당 이제 역습을 당했고 지금 역전이다. 미래통합당이 이 통계 조사를 봤을 때 더 올라오고 있다. 여론 조사를 봤을 때 그랬는데 아마 지금 조사하면 또 결과 또 다를 거예요. 지금 달라질 수 있죠. 네. 자, 광고 듣기 전에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숙 대원의 의견은 통합당 쪽 사람이 집회 신고했는데 통합당과 상관없다고 손을 그어봤자 누가 믿습니까? 라는 또 이런 얘기도 했고 2095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면 그곳에 참석해서 수칙을 어긴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건 물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 얘기도 있다. 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어떤 고발이 들어가 있는지. 그 박순민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저 그동안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별로 공감이 안 가네요. 판사님들이 뭐 이 생각을 좀 못해서 그랬다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문자에 경상도 사투리는 없는데 여기 있습니까?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데. 박지후한테 말렸네 내가.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너무 좀 심각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좀 로맨틱한 문자 하나 읽으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6934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치쇼 때부터 들었는데 처음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름이 아니오라는 표현 쓰는 분들 보면 40대 이상인 건 어른이십니다. 어르신. 다름이 아니오라. 다름이 아니오라.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만난 지 20년 된 와이프 생일이라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특히 이러네. 이게 있는 줄 알고 뽑은 건 아닌데 배우 여명을 닮으신 이재익님을 좋아해서 부탁드립니다. 뭘 그런 얘기까지. 와이프 이름이 장미 괄호 열고 외자 괄호 닫고 점점 나이가 유추가 되죠. 장미 외자입니다. 커피 쿠폰 부탁드릴게요. 장미야 생일 축하해달라고. 저 용인 쪽에 장미 많이 피는 동네에서 갖고 온 거 있죠. 저희 콘솔 야외 그 공개 방송용 콘솔 향긋한 느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님 생일 축하와 함께 카피카파. 근데 진짜 좀 닮긴 했다. 여명 닮았다. 여명 씨요? 네. 오레전. 약간. 지하 1층에서 그런 얘기 많이 닮았어요. 들었습니다. 닮았어요. 각종 클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명 한번 봤거든요. 줄리아나 실제로. 뭐 바스키아 이런 클럽에서. 실제로 한번 그런 클럽 화장실에서 한번 봤어. 심지어. 왜냐면 그때 내가 그 화장실에 가고 있는데 옆에 막
어떤 많이 본 사람 뭐야 누구야 딱 봤는데. 몇 명이야. 뭐 경호원들이 막 같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에 그때 우리나라 왔어 광고 찍으러. 근데 닮았어 좀. 혹시 그 한남대교 북단에 있는 그 호텔 아니야 거기 말고. 저기 듣고 싶어 언덕 위에 있는 거 있잖아. 너를 언덕 위에. 기다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듣고 다시 또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기 시사 특공대. 저희는 진지합니다. 잠시만요. 이재기 시사 특공대 좋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또 이런 걸 재미야 재밌는데. 왜 한번 해볼까 이거? 뭐 옛날 아니요. 네? 이런 얘기. 저그 팟캐스트 안 해요? 팟캐스트요. 당분간 쉽니다. 그래요? 방송국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접촉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당분간 쉬었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이 집회 요거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 이 과거사는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이냐. 일단 방역 당국과 서울시가 고발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혐의가 지금 뭐죠?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받고 있어요. 네, 재판 예전 명예훼손. 거고. 네, 받고 있고 추가되는 게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특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데 네. 자가격리 위반한 거 하고 지금 역학조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단 같은 제출 방해를 지금 했던 것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교회에서. 네네.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 최근에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 사례 중에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1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이상 나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 공선법 빼더라도 이 부분만 봐도 저는 실형 사안이 아닌가. 어떻게 합친다면 뭐 구속은 뭐 무조건 될 것 같고요. 구속은 뭐 될 것 다들 같고 될것 같은데. 그 후에 재판을 하게 되면 좀 형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도. 자가격리 네, 끝나고 위반이 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벌금 300만 원 이하였다가 올해 법이 올렸죠. 바뀌어가지고 이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뭐 최초에 그때 의정부 지원에서 나온 사건이 이제 한 2번 정도 이분이 탈주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네. 징역 4개월 체질이 안 나왔거든요. 좋았죠. 예, 그러니까 여긴 이례적이지만 워낙 또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 위반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충분히 전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또 흔히 말하는 게 이분 혼자 아까 지금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를 또 했는데 이분의 결정이나 행동이 다른 이제 수많은 신도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파급해가지고 이 벌어지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및 피해 보상, 흔히 이제 구상권 청구라고 종칭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총리 보니까 구상권 청구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구상권 청구 정부 입장에서 할 수는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신천지 때도 구상권 청구 한다는 얘기 천억인가 한다고 했는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네. 아직까지 하지는 하고 있는데 있는 거죠. 이제 소송 제기했나요? 네. 신천지한테도? 제기 중인데 네, 뭐 그럼 뭐 아직 결과 신천- 나오진 않았고요. 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할 수 있지는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래도 엄청난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그거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신천지와도 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한테도 저는 구상권 행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증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명단도 제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전화해 보면 뭐 불교다, 나 교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제대로 된 명단도 아니고요. 또 뭐 추가 명단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게 조사 방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건 뭐 설교 과정에 그런 얘기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면 무조건 양성이다. 뭐 이런 가짜 뉴스, 유언비어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또 구상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언론이나 정부에서 현재 네. 상황에서는 저는 정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꾸 숨거든요. 신천지도 얘기가 오히려 나왔잖아요. 네. 자꾸 숨으면 더 커지니까 일단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라도 해서 나와서 검사를 받게해서 이걸 해야 다른 사람들은 전파가 안 되지. 야 사랑제일교회 걸리기만 해봐 이러면 숨는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처음에 그런 얘기가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방역은 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미래통합당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네.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그래도 얻은 게 소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파가 없어졌다. 네. 다 떨어졌으니까 네네. 개파가 없었어요. 싹 정리됐죠. 네. 강성 친박 다 정리했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극우 세력의 표의 힘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로부터 극우 보수 정당들이 득표가 엄청났어야 되는데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2년 3년 전부터 이 자리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찍을 사람은 찍어요. 어차피 광화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그 당시 태극기 집회하면서 뭐 저기 뭐 당시 자유한국당이면 뭐 유승민 아웃 뭐 김무성 아웃 뭐 무슨 오적 탄핵 오적 해가면서. 아웃 그래도 찍습니다. 죄송은 찍을 사람 찍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보고 갈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표를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총선 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판명됐다고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표들의 힘이 결집이 크지 미미하다는 않다는 것을 그렇다고 숫자로 봤을 보면 때. 이제는 조금 더 끊어낼 필요가 있다. 물론 보수 정당이 저 진보 정당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이 기독교 보수단체 정광 목사 같은 사람이 동원력 그게 굉장히 좀 그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동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광 목사 알아서 다 동원해 주니까 편하죠. 저게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정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공감해요. 않습니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웬일로 공감을 합니까? 잘 공감 안 되는데 오늘 공감 많이 되네요. 어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이 어쩌면 미래통합당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 항상 옆에 두고 있던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을 끊지를 못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리가 많이 돼서 가능해 보이기도 한데 그 우주가고 근데 선거하는 갈것 것은. 같아요. 저는 약간 아스팔트 보수를 과소평가하진 않아요. 표에서. 근데 이제 극우 3당이 분열해가지고 그 공화당이랑 뭐 애국당이랑 뭐 이름도 세 개로 대표가 분열됐어요. 나지 않는 지금. 그게 좀 하나로 좀 뭉쳤으면 그래도 원내에 진입했을 수 세력이 있어요. 그 한 세 명 당에 정도만? 다 한두 명, 두 명 정도는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결정적인 순간에 막 뭐랄까 어떤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워낙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그 한두 석을 버리더라도 선을 쳐내야 우파 정당이 우일신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구죠? 뭐 여러 개파가 정리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직 의원들이나 떨어진 분들 말고도 홍문표 의원도 이제 이번에 잠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인사차했다 이렇게 해서 좀 발언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리긴 했는데 여전히 당 내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남아 있다. 반드시 이제 낙선했거나 아니면 공천 못 받아서 소수 극우 3당으로 간 이들 말고도 현재 미래통합당 안에도 이런 경향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한은 있죠. 그러니까 남한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그래요. 개혁 저항 세력을 찍어 누르는 데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총선에 많이 정리됐지만 전직 의원들 같은 사람은 남한은 있어요. 현직 의원도 몇 명 남한 있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찍어 누르기에는 지금이 제일 적절한 타이밍. 이거 봐. 어쩔 거야. 또 당할 거야. 이래도 저 사람이랑 같이 갈 거야. 야, 황 전 대표가 정광훈 목사랑 집회 같이 하고 이러서 1년 그러다가 총선 그렇게 됐어. 지금 당 지지율 올라가는데 정광훈 목사랑 엮인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떨어지지. 보고도 그래. 이게 제일 좋은 명분이라는 거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거. 개혁 저항세가 누르는데 제일 좋은 명분이야. 미래통합당 들어가요. 좋네요. 들어가서 좀 알려줘요 그 사람들한테. 알아요 다. 제가 아는 걸 알고 모르겠습니까? 알아서 하겠죠 뭐. 지금도 뭐 면밀히 연락 취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당 지도부와? 뭐 제가 무슨 그런 감이 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면밀히 연락을 취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알잖아요. 누군지. 아이고야 그분. 참 요즘 그분도 몰라요. 잠잠하시네요. 아이고 에? 좀잘좀 이렇게 뭐 좀 체력은 많이 회복되셨고. 아니 뭐 정신적 체력 회복된 거고 아니 뭐 공격하는 쪽에서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그냥 가만히 지금 있는 약간 거지. 퓨전 모드예요, 그렇죠? 예. 휴전에 할 게 없지 뭐 있어. 아니 그거